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중간한 시간에 중간이라도 가게끔 만드는 어중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일단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본회의 시간이 5시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7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본회의와 관련된 대정부 질문과 관련된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 보면 결국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봤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참석과 관련된 논란,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오늘 사실 취임한 이후에 임명된 이후에 첫 대정부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참 통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국회를 무시하는 차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당한 불출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야가 이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대정부 질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장관의 일정 때문에 이 대정부 질문을 미룬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유례없는 일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게 당일 오후인데요. 오후 2시에 원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었다가 5시간이 연기돼서 오후 7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있다가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각 좀 지나서 바로 대정부 질문이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사유가 뭐였느냐,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서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해 승인을 얻었다, 국회 측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아마 조 장관과 김 장관의 입장이기도 하겠죠. 외교부의 경우에는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라는 바를 전해드리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야당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 및 만찬, 이런 게 중심이지 장관 참석이라는 게 과연 이 행사의 필수적이냐, 이제 이것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되묻고 있는 것이고요. 일정 참석은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것이니 결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없이 대정부 질문하는 것은 국회의 능멸이므로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은 오후 7시, 김 장관은 오후 9시 대정부 질문에 오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니 정말 오늘 대정부 질문은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대정부 질문은 늘 사실 뜨거웠어요. 이번만 그런 건 아니고 항시 뜨거웠기 때문에 항상 뭔가 유튜브에 화제거리가 되고 컨텐츠 제공용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론이 펼쳐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정부 질문 시각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7시부터 시작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후 9시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혹시 어제 대정부 질문 보신 분들이라면 좀 웃으면서 혹은 짜증나면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질의자였거든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 갈등도 빚었지만 웃음을 주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렇다면 대통령께 저를 기용하라고 오늘 당장 얘기하시라고 이런 것들은 웃음이 나올 법한데 박지원 의원의 예리한 어떤 질의나 어떤 발표들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이 관록의 정치인은 관록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각됐던 표현은 윤석열 영부남,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건희 여사라고 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함께 비교를 하면서 정부와 검찰을 동시에 겨눴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어제 하신 말씀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하니까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걸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상 이치상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법리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10만 4천 원 정도 오바해서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면 300만 원 디올백을 받은 것도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첫 순서부터 굉장히 어제 대정부 질문이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문도 굉장히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심지어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발언한 것 중에 저는 사실 남의 가정이라는 말 여기 나오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을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니까 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시냐라고 얘기를 해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는데 이건 저는 일국의 국무총리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남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두 사람이고요. 그 두 사람은 공인이자 공적 신분을 가진 인물로서 비판과 견제,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대답밖에 못했다는 건 왜 아직까지 안 물러나고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정책 현안들 중에 살짝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덜어 있어서 요 뉴스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발표한 거를 보니까요. 기후환경 업무 과학기술수석실 이관하겠다. 미래준비 차원이다. 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 있던 거를 과학기술실로 이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내용 따라가 보면 저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약간 배치되는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브리핑을 열고 기후환경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기후변화, 탈탄소 시대, 윤석열 정부는 이제 원전 중심주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전 기후변화 얘기하면은 탈탄소, 아리백 이런 것만 막 떠올라가지고요. 잘 맞지 않는 배치된 의견을 늘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일단 가보시죠.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 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탄소 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기술을 이용한 해법이 필수적이라면서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께서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와 탈탄소가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온실가스 배출량, 탈탄소, 기후변화 적응 이런 것과는 뭔가 좀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과 비교해 4.4% 감소한 데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원전 생태계 회복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저탄소 공정을 도입하고 전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한 것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줄어든 것이군요 라는 생각을 한번 끄덕끄덕 해보고요. 네,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에서 종합편성 채널의 오대영 라이브 JTBC죠. 오대영 앵커뿐만 아니라 오대영 앵커의 아내를 공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 부분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좀 가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공세가 벌써 일주일 넘게, 기간으로 따지면 일주일이고 횟수로는 한 3번 되는 것 같은데 앵커 멘트가 편향적이다, 앵커 배우자의 이력과 정치 성향을 문제 삼더니만은 비뚤어진 언론관이라면서 가족을 싸잡아서, 부부를 싸잡아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부부 비난은 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위원장이 대통령 부부는 되고 비난은 되고 앵커 부부는 안 되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방송사 앵커가 멘트 할 때마다 일일이 간섭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만은 앵커 아내까지 공격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하는 것은 저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공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의 불리한 이슈들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편향성 지적을 했고 진행자인 오대영 앵커 역시 편향된 멘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여러 차례 앵커 멘트를 봤을 때 그냥 앵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TV조선, 채널A, 우리가 종합편성 채널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JTBC에만 이렇게 국민의힘이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물론 JTBC의 오대영 앵커가 편향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채널A, TV조선 뭐 누구 편을 들고 있거나 누구에게 편향적인지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색깔이나 성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TV조선 앵커의 발언 자율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심하게 침해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TV조선 앵커의 가족이나 아내까지 싸잡아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은 오대영 앵커의 아내까지 계속 들먹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미디어 특위가 어찌 보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월 31일, 4일 그리고 9일에 걸쳐서 특정 방송과 진행자에 대한 집권 여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오대영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보죠. 앵커 한마디 코너에서 의료대라는 이제 목숨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전직검사이자 현재 국가의전서열 1위와 전직검사이자 현재 국가의전서열 7위인 두 분은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두 검사 출신이 대화, 공감, 타협 이런 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미디어 특위가 공당의 미디어를 어떤 감시 견제하는 기구로서 활동하는 것은 뭐
응당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아니 방송 내용이나 보도 기조나 어떤 편향성 우려나 이런 거 지적하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게 뭐 지금 뭐 저기 앵커 아내가 전직 회사에 어딜 다녔고 실제 어떤 직위에 있었고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배우자의 이력이 보도와 연관이 되는 거죠? 오대영 앵커는 어디까지나 JTBC 소속의 기자이자 앵커로서 회사 소속의 한 일원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업무의 남편의 업무의 영역이 왜 아내의 활동 영역과 이렇게 뭔가 결부돼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한 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가 봐요. 일종의 프레임이죠. 니네 민주당 응원하는 애들이지? 이런 식인 거야. 민주당 편이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욕하고 한동훈 대표 욕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욕 안 하지? 뭐 이런 식의 유치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뭐 앵커 한마디 자체가 앵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뭐 자연스레 표출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JTBC라는 굉장히 거대한 언론사 입장에서는 나름 그래도 데스킹 과정을 거칠 것이고 회사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오대영 앵커 한 개인을 두고 또 오대영 앵커의 아내를 두고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여기 뭐 방송 코너 패널이 여당 1명, 야당 3명으로 구성돼 불공정하다. 글쎄요, 제가 이 그 사자토론 코너를 보면 정당별로 4명을 부른 거예요. 국민의힘 1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민주당 1명. 아니 근데 여당이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대3의 구조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럴 때 여당 2명 부르고 민주당 2명을 부릅니까? 정당별로 의견을 다 들으려고 어찌됐든 조국혁신당도 부르고 개혁신당도 부르고 민주당도 부르고 국민의힘도 부르는 거잖아요. 4인 4색 코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구성 자체. 근데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 방송의 여야 사자토론 코너 패널이 여당 1명, 야당 3명이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억지로 짜낸 프레임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정당별로 다 부른 거잖아요. 지금 뭐 물론 아주 의석 한두 개 있는 정당을 제외하고는 개혁신당 3명, 조국혁신당 뭐 어쨌든 의석수는 어느 정도 갖춰진 정당이고 민주당 이렇게 따지면 야당이 3명 패널밖에 구성을 못하겠죠. 그럼 여기에 그럼 왜 진보당은 안 부르냐, 왜 기본소득당은 안 부르냐 이렇게 돼버리면 뭐 1대5 구도를 만들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너무 억지로 짜낸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앵커의 배우자 언급은 오늘 나온 거 보면 부부가 모두 공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관심 대상이고 비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부부는 공인이라서 마음껏 비난해도 되고 자신과 배우자는 공인이라도 비평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모순된 주장임을 오앵커 스스로 곱씹어 보길 바란다. 오대영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밖에 더 있어요 지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부인과 앵커 배우자를 동일선상에 갖다 놓고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이 궤변 아닙니까? 저는 뭐 사실 정상적인 사고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주장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코멘트도 달려 있습니다만 앵커 부인에 대해서 전 직장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공당에서 에너지 들여가며 시간 써가며 노력해가며 사찰 수준의 탄압을 벌인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셔야죠. 방송사 앵커별로. 그러면 JTBC 앵커를 이렇게 그러면 드자비를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TV조선 앵커가 뭐 편향적이고 마음에 안 들면 일일이 뭐 공동 대응 투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비판의 뭐 성명을 날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하시죠. 너무 선을 많이 넘어간 행위인 것 같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이 눈살 찌푸려지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오전에 국장 명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마치 회사를 대신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 같은 기사이기도 한데요. 제목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쭉 이제 훑어보면 이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이번 공천 개입 의혹 보도에서 여러 관심을 주셔서 독자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한데 포인트를 좀 잘못 짚은 것 같다라면서 어떤 것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도 이후에 쏟아지는 반응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아쉬움도 있다. 그래서 지금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M이 누군지에 대한 이런 궁금증과 함께 또 혹시나 텔레그램은 없는지 녹취록은 없는지 혹시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한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하시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취재원 보호가 중요하고 실제 그것도 언론사로서 다 근거가 있는 기사를 썼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보도가 나간 다음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 한번 반응을 봐라.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반문했고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쪽에서 김건희 여사나 이 대통령실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어떤 발표라는 게 해명이라는 게 강한 부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은 해명이죠.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야, 뭐 컷오프 됐고 공천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 마치 그런 일이 서로 간의 연락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기가 힘든 걸 전제하고 해명이 나온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줬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4.10 총선 공천은 당내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허위 보도다. 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컷오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복수의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뭔가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을 당시에 대한 윤한 갈등의 복선 이런 거를 좀 깔아두고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발표였다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론됐는데 고소 고발 조치, 사법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지금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여러 이 어떤 사실관계들이 대부분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공천 개입 여부와는 별개로 김영선 전 의원이 옮기고자 했던 김해갑 지역구에 공천이 되지 않았고 이건 한동훈 비대위 당시의 공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니 본질적인 의문이 사실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서 관련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목적의 성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목처럼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칼을 뽑을 듯 말 듯 하는 행보를 보이지 말고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켰던 거 아니냐. 그 중심에는 M모씨가 있는 거 아니냐. 즉 문제 MC 그리고 여기서는 Y 의원도 그런 의심도 갖고 있다라는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 이 공천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이를 차단하면서 어떤 윤한 갈등이 있었던 그 내막, 뭔가 좀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하는 그런 성명입니다. 즉 한동훈은 다 알고 있다. 어떤 일이 그간 벌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라는 국민의힘의 성명 자체가 일단 발빼기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이 등장하는 순간 이 폭발력을 감당할 수 없을 터이니, 또한 뭐 녹취록 보도라든지 제2의 텔레그램 보도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보도가 나오면 한동훈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대목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당사자로서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길 바란다는 편집국장의 성명입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좀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 다 근거가 있어서 보도한 거야.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하고 싶어? 얼마든지 해봐 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 나누다가 보니까 다른 주제들까지 눈에 많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 내용까지 함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보도가 새롭게 또 등장했습니다. 어떤 보도냐? 바로 이 내용이죠. 김건희 명품백 다시 들여다본다. 최재형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린다는 겁니다. 예, 이 기사 내용을 좀 따라가 보시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열려서 불기소 권고를 만장일치로 냈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하고 불기소 의견이 나왔던 그 수심위 이후에 그 같은 사건을 다시 또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심의 과정에서 다른 판단, 즉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최재형 목사와 의견을 일단 듣고 결론이 만약에 수사 계속 권고라든지 뭐 이제 이런 형태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황이 좀 복잡하게 꼬여지는 거겠죠. 근데 검찰시민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어제 열고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의 그 어떤 의견을 듣고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재형 목사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긴 낼 텐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일단 눈에 가시화된 것은 추석 연휴 전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털어주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게 됐다. 왜냐하면 중앙지검 형사부 차원에서 수심위의 결론을 듣고 나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깔끔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선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요 내용까지는 듣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결론일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검찰 측에서도 브리핑을 똑같이 지난번 수심위와 동일하게 검찰 측에서 들어와서 브리핑 할 것이고, 뭐 그 뒤에 최재형 목사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주장을 피력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중앙지검에서 밑자락 깔아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수사 계속 여부라든지 기소 여부라든지 이런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밥의 그 나물,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 뭐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이미 지난 수심위에서 나왔던 결론을 뒤집거나 큰 변수라고 나타날 만한, 변수가 나올 만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여서요.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내가 이걸 뇌물이라고 줬으니, 난 청탁이라는 걸 했으니 이것은 국가 기록물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뇌물이다 라고 하면 수심위가 뭐 갑자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법리로 따지자면 그 뇌물을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전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릴 거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대단한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재형 수심위를 소집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공산이 커졌는데,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뭐 150명에서 300명 중에 다시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소집하고 추석 연휴 고려하면은 이번 달 말쯤에 다시 수심위를 열고 그 결론을 보고 그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로 털어준다, 뭐 이제 이런 그림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무작위로 추첨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정반대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정도의 예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죠. 물론 이 과정이라는 것은 반가우나 그래도 실제 디올백을 전달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반쪽짜리 수사심의위원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앙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서초동, 중앙지검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많은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더라라고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드리면서 일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최재형 수심위가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지, 결론을 지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박준영 변호사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수심위의 설계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할 거면은 세금 들여서 이런 거 왜 하냐, 하지 마라, 그런 권고를 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150명에서 300명 들어가 있는 인사들 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린 지난 수심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명단 정도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전례를 토대로 해서 해명을 할 거고요. 오히려 공정해지려면 저는 이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거기 판단하는 위원들이 뭐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그 회의 과정이 뭐 아무튼 시중에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검찰 차원에서도 이건 뭐 또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거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어서 설명은 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를 볼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만났었죠. 그런데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날 평산 책방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뜯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이 평산 책방에 지난 8일에 20대 남성이 서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평산 책방 이사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지난 8일에 발생했는데, 20대 남성이 평산 책방 40대 여성 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왔다 갔느냐라고 묻고 문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만류하던 해당 직원의 스마트폰을 부숴버리고 주먹과 발길질로
무차별 폭행을 해서 무려 8분간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의 가혹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팔과 갈비뼈, 척추뼈가 심지어 골절되는 증상을 입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상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또 휩싸이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사회가 성명을 내고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결과다. 이 피습 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 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영장 신청했고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수단체나 정당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네, 왜 그랬는지는 뭐 따라 나오는 보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일에 대해서 뭐랄까 상당히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로 상대로 한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 이미 들어오고 있고 수사를 예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부의 검찰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전직 대통령 경호 구역 안에서 평산 책방의 종업원을 척추까지 골절될 정도로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 이재명 대표에게 가했던 정치 테러 이후에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입니다.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시고, 요즘에 뭐 다치게 되면 병원 치료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정치 테러의 어떤 행위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걱정될 수밖에 없죠.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예, 다음 소식을 또 만나볼까요? 이 쌀값 대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세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한데요. 그 보시면 쌀값이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만나볼까요? 2023년산 쌀 가격을 20만원, 80kg짜리를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정부와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현재 쌀값이 80kg에 17만원대로 하락한 상황이어서 쌀 수확 시기에 풍년을 기뻐해도 모자랄 농민들의 마음이 숫덩이처럼 타고 들어가고 있다. 이런 프레시안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쌀값 잡기에 실패하거나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지금 야당 쪽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시장 격리, 즉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쌀값 통제를 위해서 쌀 생산을 격리시키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사들이거나 하는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의 어떤 그런 균형을 좀 맞추는, 결과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맞춰가는 걸 정부가 잘 해야 되는데, 야당의 지적은 정책 실패도 실패이지만 이걸 너무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못 잡아서 결국 시장 격리를 20만 톤을 한꺼번에 할 거면 한꺼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5만 톤을 찔끔찔끔씩 살라미로 4분할해서 20만 톤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5만 톤씩 격리를 시키는, 매입하는 늑장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쌀값 대책 요구는 매 정부마다 잇따랐고요. 수급 불균형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쌀 말고 쌀을 주식으로 했던 과거에 비해서는 밀도 있죠. 뭐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들도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절대적인 쌀 소비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쌀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격리를 한다고 하는데, 공공격리 대책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늑장 대응하거나 그때마다 땜실식 처방을 해버리면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춰서 쌀값을 제대로 못 잡는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공급이 소비보다 많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일정하게 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 쌀 생산, 농업, 벼농사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능력인데요. 이걸 놓쳤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쌀값 최고가를 찾아보니까 80kg에 21만 5천 원이 제일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17만 7천 원대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년 동안 이 20% 떨어진 내용을 유지를 하면서 쭉쭉 빠져온 겁니다. 21만 4천 원에서 점점 빠졌으니까 지금 17만 7천 원까지 와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다는 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정부의 지금 반응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냥 소비보다 생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누구나 10년 전 정부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마치 아침밥 먹고 양치하고 점심 먹고 양치하고 우리가 자기 전에 씻고 뭐 다 그런 이제 늘 하는 얘기 기본 상식적인 얘기인데, 생산보다 소비가 더 적은 것은 지금 수십 년간 디폴트 값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쌀값을 못 잡은 이유가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농민들 입장에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산과 또 수요 간의 수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시장에 자유롭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정부의 묘책, 이게 필요했던 건데,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또 이 쌀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면 그냥 격리라도 좀 빨리 해서, 시장 격리를 빨리 해서 한꺼번에 20만 톤을 묶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5만 톤 했다가 다시 5만 톤 했다가 그 틀을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 안정화에 실패했다. 예. 그래서 막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뭐 농민들이 막 밭을 갈아엎어요. 남아 도니까 애써 자신들이 열심히 그 농사한 벼농사의 벼들을 다 갈아엎는다니까. 예.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이 쌀값뿐만 아니라 한우값도 생산과 소비를 잘 못 맞춰가지고 이번에 정부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2만 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한우값 안정을 위해서 기존 13만 9천 마리에 더해서 암소 10,000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정책인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는 정책일 뿐이지 본질적인 해법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쌀 수입량을 좀 줄여달라,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또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 나가서 외모 품평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의 인상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다, 어색하고 징그러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좀 과한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여야 대표 만남에서 배석했던 지도부 인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인상 비평 자체를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라고 오늘 해명했지만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다, 어색하고 징그러웠다, 이제 이런 표현 자체가 어느 누가 들어도 좀 불쾌할 만한 그런 표현이어서 저는 정치인이 이제 이런 표현을 그래도 협상 파트너라고 그때 앉았던 사람들이니까 늘 적대시할 게 아니라면 결국에 언젠가 다시 만날 텐데 이런 표현을 정치인으로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어떤 우리 막말하거나 좀 도를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눈살 찌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지지층들은 통쾌할 수 있어. 너무 속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인들끼리는 싫어도 만나게 되고 협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한 자리에 있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났었던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를 하셨다고 하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는 게 맞는 거니까 인정하고 수용하고 빠른 사과를 한 진성준 정책위의장께 잘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중간한 시간에 중간이라도 가는 브리핑 내용이었고요. 어중간 브리핑은 이렇게 불시에 또 찾아오게 되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나왔던 뉴스 내용들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날이 여전히 많이 덥네요. 저도 지금 제 스튜디오에 문을 열고 진행을 하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요. 선풍기 소리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너무 더우니까 헥헥거리면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녹화하기도 너무 힘든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때 날씨마저도 이러면 이건 진짜 우리 지구가 많이 아프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어중간 브리핑은 중간 할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중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